드디어 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추월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오차 범위 내로 붙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크로스가 됐습니다. 굳이 붙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 36.5, 더불어민주당 34.4. 탄핵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픈 부분이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이 지역에서도 많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50%가 무너졌으니까요.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과 충청에 30, 40대를 빼고 우위를 보였고요. 중도층 민심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럴 때 더 신중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반성할 것 반성해야 되겠지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좀 따져봅시다. 정웅갑 실장, 네.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저는 총선에 앞서가면서 교만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이라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결정적으로 오늘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동산이야말로 그야말로 민생 법안이거든요. 모든 국민들로 관심이 있고 또 관련이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또 정교하게 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하느냐라는데 상당히 그 치밀하고 또 여론 수렴 과정을 겪으면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예. 마치 그것도 어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고 그 결과가 제대로 또 뿌리 내리면은 관계가 없는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지적이 되면서 또 후속 대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누더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그 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 공공주택을 늘려서 예를 들면 주택 거주의 안정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의 집을 갖게 되는 그 사다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1주택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세금 속에 부딪히는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전 정교함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오는 지금 중도층의 상당히 어떤 위기의식 내지는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런 것은 저는 단시간에 치유되기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영규 의원 지금 총선 때를 비교해서 보면 거의 한 20%가 빠진 겁니다. 이건 사실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그 불신들,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적 위기로 이렇게 견인돼 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민심들의 위반, 중산층의 위반, 특히 여성들의 위반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어떤 민주당을 견인해 왔던 어떤 견고한 부분들을 실제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정치적 요소들, 즉 말하자면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독식하면서 임대차 3법을 그렇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야당에 대한 동정론까지를 견인해 가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조사 기법상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갤럽과 리얼미터의 차이라고 하면 리얼미터는 어쨌든 그 ARS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야당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의 정당을 누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갤럽보다 어디 두드러지게 어떤 자기 표현들을 할 수 있다. 즉 대구나 충청, 즉 그동안에 지난 총선 이후에 다소 이렇게 로얄티를 숨겨왔던 야권 지지층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본 모습, 실제적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합 차이에서도 이미 미래통합당 주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정책의 그 성공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여당이 좀 스스로 신중하게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올라가는 첫 역전 지지율.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패임 분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의 트렌드로 우리가 참조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러고 저러고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냥 묵묵히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갖다 받는 것으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야 뭐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 역전은 왜 역전이 되느냐 하는 거는 국민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국민들께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좀 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달라라는 채찍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길게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예, 뭐 민주당 지지율 하락했는데 기자들이 또 이재명 지사한테 가서 질문하는 것도 약간 재미있게 보이네요. 최수영 평론가, 네. 김종인 위원장은 뭐 가급적 말을 안 하는 듯하면서도 다 하네요. 네. 예. 뭐 사실 저 말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추세에 불과하다. 국민이 판단해서 알아서 이렇게 지지 보내주는 걸 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이제 반어법도 쓰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사실 여야의 공이 좀 지적하고 싶은 말들을 판단했었는데요.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는 거는 정치는 인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앞서 이제 부동산 문제 많은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국민이 마음을 더 돌린 것은 그 오만함,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 어때? 우리가 결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태도들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납득할 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부감을 줬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 구성하는 협상이라든가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야당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또 하나의 경계심을 줬던 것 같고요. 저는 또 통합당에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지금 지지율에 지금 일종의 그 말하자면 본인들이 호기로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을 쏟아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저는 기계여야지 단순히 이 여기를 돌파하는 기교여서는 안 된다. 정치는 기교가 아니라 기계로 한다는 말씀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저는 야당이면 이 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과 백가장면식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당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러한 사소한 기교보다는 크게 멀게 내다보는 대한정당, 수권정당, 그다음에 국민에게 이 사랑받는 대중정당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정체성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느냐 그 기계를 찾는데 저는 지금 주력해야 한다. 여당은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상당 부분 저는 이 골든크로스 현상이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대수 평론가. 네. 뭐 부동산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이렇게 지지층이 빠져나간다. 뭔가가 있는 거죠. 예, 뭐 좀 총체적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정치 성향은 제가 볼 때 3대 2대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3, 보수 3인데 중간에 중도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합쳐서 4로 해서 중도라고 할 수도 예. 있지만 중도도 또 은밀하게 좀 나뉘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좀 몇 개월 전으로 가보면 이 3대 2대 2대 3에서 2가 합쳐져서 7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의 쟁점에 따라 좀 이동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이 정당의 지지율은 또 대체로 두 가지에 의해서 좀 플러스 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소위 대세 추종이라 해서 밴드웨건 예. 효과라 그러는데 막 북을 울리고 막 징을 울리고 하면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좀 승자가 더 많은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예. 그게 뭐 한 달 전까지의 민주당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언더독이라 해서 밑에 깔린 게 그러니까 약자가 일어서는 이런 것이 좀 또 약자를 응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그 총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뭐 오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회 운영이나 이 과정에서 이 야당의 협치를 그 의회 내에서 이루지 못하면서 예. 이제 상임위도 갖췄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길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 한 번 올랐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올랐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올랐는데 한 10년에서 12, 13년 주기로 크게 오르고 또 크게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부동산 문제가 올 때까지 이제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이걸 법안을 통과 못 시켜서 그랬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모든 정책적 그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이 영향으로 예.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지금 김두수 평론가가 약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지난번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그래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세요. 하나도 안 맞고 약자의 모습을 보인 것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게 주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말하자면 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였을 때 그 보호법의 결과 효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의 어떤 완벽성을 가졌다 그러면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거칠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을.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약간 부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그 경제적 문제와 닿여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여성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화가 나게 만든 예.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그 이제 말은 집안 안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목소리가 사실은 부인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또 중도층에 더 많아지는 예. 그런 측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 흐름으로 야당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선 거고 이제 그런 면들을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 변호사는 지지율 역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세 가지 원인 적었는데 사람 이름으로요. 첫째는 이제 김현미,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죠.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 이것도 이게 빨리 잘라야 돼요. 추미애 장관도. 그다음에 세 번째 오거돈. 이런 이제 여성층 이탈. 이게 세 가지 저는 근본 원인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못 적었지만 야당도 잘한 게 있어요. 야당도 이게 단순하게 반사 이익만 누린 건 아닙니다. 최근에 야당이 잘한 거 보면 유니스 의원이 부동산 발언 있죠. 이거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호남에 수해 방문 첫 방문했잖아요. 이것도 이게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4차 추경을 하자. 이건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보수 야당이 추경을 먼저 하자. 이것도 이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령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여차. 이건 이게 중도로 진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야당이 호남과 중도로 진격한 거, 야당도 이게 잘한 게 있고 여당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지율 역전된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몇몇 호남 부분 이런 부분은 정강 정책도 오늘 나온 건데 그게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호남을 첫 수해 방문도 제일 먼저 했고, 예. 그다음에 추경도 빨리 편성하자. 이런 거는 이게 원래 보수 야당이 아무튼 그 부분은 한 좀 건 아니거든. 우리가 좀 다뤄보겠지만 거기까지 포함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앞서 나간 것 같고. 물론 이제 반사 이익도 있지만 잘한 것도 몇 개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갑 실장, 그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상임위원장 다 이렇게 여당에게 가지고 가게 하고 또 막 일방적으로 법 통과했는데도 장애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에서 이렇게 당하는 모습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 어필을 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뭐 예를 들면 피해자 코스프레 형태의 어떤 전략을 바꿨죠. 처음에 이제 장외로 나간다고 했다가 저는 그건 장내투쟁의 방향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지지율이 민주당의 하락이 뭐 지금 역전됐다고 해서 그러면 순수하게 그 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끝까지 견인될 거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통합당에서도 그러면 최근에 한 예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보수층의 지지자들은 그 법안이 어떻게든지 좀 수정되거나 막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통합당의 움직임은 전혀 하지 않았죠. 나중에 뒤늦게 이제 뭐 원내투쟁 형태로 갔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통합당에서 얼마나 득이 되냐 그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일단은 굉장히 시장에 공포감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격은 영향을 받아서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실수요자가 집을 한 채 사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뒷받침되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지금 제한과 태클 속에서 지금의 삶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법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지금 주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상당히 이탈한다고 보고 앞서 우리 평론가께서 얘기했습니다만은 20대 예를 들면 32대 3대 2대 2대 3 예. 이쪽의 3에서도 과연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금 정책과 그거에 대해서 지지가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극좌라고 표명하는 사람도 정책 문제에 있어서 자기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다르게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저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또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부동산 감독원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주는 건데요. 과연 그게 어떤 정책에 득이 될 건지 또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대출 문제는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성 이런 거는 건설부,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17년에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켰어요. 왜 했느냐.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겁니다. 지방 부동산이 너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굉장히 탄력성을 갖고 가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예.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시장에 팽배했다고 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분석은요. 예. 우리가 앞서 맨 처음에 다뤘듯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영부인께서 이런 재난 지역에 왔을 때 국민들이 손을 잡았을 때 국민들은 뭐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고요. 근데 그와 반대의 모습. 그러니까 정부가 내지는 뭐 집권 여당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집권 여당이 상당히 뭐 헌정 역사상 뭐 유례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당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부동산만 해도 뭐 새로 입법한 것이 어떤 효과가 나왔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뭐 장관께서는 뭐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계속 실패를 하는 정책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김현미 장관은 계속 대중들한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국민들은 안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논란이 되는 어떤 수석들의 어떤 뭐 교체가 있었지만 책임을 져서 좀 물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희화화되지 않았습니까? 좀 짓밟기 싫어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국민들은 조롱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뭐 단적으로는 뭐 현재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어저께 손혜원 의원 같은 판결도 일단은 사과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유명 의원도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책임 안 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어떤 조그만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이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면 집권 여당은 이 반대의 모습으로 나가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실패한 건가?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또 하나 이 정부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옳다고 생각하는데 쭉 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효.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 실제로 보면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과 그 많은 어떤 방법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심지어 경실련자조차도 그 발언의 실질적 근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4년, 2년 있으면 4년 다 쫓겨난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용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뭐 실정적으로 뭐 전세값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핵심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조율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서울의 어떤 말하자면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공공참여형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왜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들이 제대로 니들을 말하자면 호응을 못 받고 있냐 너무 평수가 작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말하자면 여당 차원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론을 하면서 그래서 같이 나도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갈 부분. 예.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태릉 골프장 문제든 뭐 다른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론하고 다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서울에 대한 실제로 뉴욕타임즈 아시아지국이 한국에 옵니다. 홍콩에서. 예, 일본에 예. 가는 거 아니고 도쿄에 가는 그런 좋은 기회를 더 높은 질 높은 서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선도해야 되고 지금 달러 값이 내리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돈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침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이 역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아까 김두수 평론가 얘기한 예. 것처럼. 그러면 처음 기조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균형 잡아 갈 것이냐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임대인 자체가 마치 죄인 다루듯이 또 실제로 대통령께서 최근에 보유세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양도세, 거래세, 보유세 합치면 전 세계 2위권에 상당히 많은 어떤 말하자면 세율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브레이크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내에서는 왜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쟁론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성과 이 문제,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늪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통합당에 추월당한 민주당의 지지도 배경 분석해 봤습니다.